생명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개체분해에 대해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체분해 상호작용하면서 어, 텃세나 순위제나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렇게 개체군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배웠고, 이제는 개체군 다음에 군집이 되겠습니다. 군집은 우리가 여기에 써있는 정의처럼 한 지역에 서식하며 상호작용하는 여러 개체군의 집단을 얘기한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우리는 딱 요 범위까지만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의 생물을 지칭할 때 개체라고 했고, 그러한 개체 중에 같은 종이 모여서 이제 개체군을 형성한다고 했고, 그 개체군들이 모여서 이제 군집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군집이라는 건 결국 어떠한 일정한 공간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다 얘기하는 거라서 밑에 2번에 보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관계를 우리가 밑에서 1학년 때도 배웠던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먹이 사슬이라는 건 단순히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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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가 있다. 풀이나 나무나, 그러면 이 나무를 나비가 꽃을 먹든 하든 먹겠죠. 그러면 나비를 거미가 먹고, 거미를 참새가 먹고, 참새를 매가 먹는 요 순서, 요 일직선에 있는 걸 먹이 사슬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거미가 나비만 먹는 게 아니고 송충이도 먹고, 또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매가 다람쥐도 먹지만 토끼도 먹고, 쥐도 먹고, 도마뱀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이 관계를 이 먹이 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건 먹이 그물이 되겠습니다. 웹.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거는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때 1학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만약에 이제 참새라고 하자. 참새가 송충이를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송충이는 1차 소비자야. 참새는 여기에 3차 소비자로 분류가 돼 있죠. 송충이만 나타내면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라는 이 개념, 그리고 처음에 초식을 하는 1차 소비자라는 거, 그 외에는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이런 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사실 참새 같은 경우에 3차 소비자라고 해도 되고 2차 소비자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N차 소비자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 최종에 이제 제일 많이 먹는 요 최종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를 가지고 먹이 그물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먹이 그물을 나타냈을 때 잘 보면 얘네들이 서로 먹이가 중복되는 애들이 있어. 보면 송충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송충이는 지금 거미도 송충이를 먹고요, 진해도 송충이를 먹고요, 참새도 송충이를 먹고, 도마뱀도 송충이를 먹어요. 그러면 거미, 진해, 도마뱀, 참새는 송충이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겠다. 이 경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같은 송충이를 먹으니까 경쟁을 하겠구나라고 여러분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송충이라는 먹이에 대해서 같은 걸 누리고 있다 라고 해서 이걸 먹이 지위라고 합니다. 이 지위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생태적으로. 그래서 이 생태적 지위라는 건 어떤 한 생물 종이나 하나의 개체가 그러한 환경, 군집이라고 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위는 누리는 거잖아. 그래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위라고 해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먹이 지위. 당연히 어떠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겠다. 어떤 애는 풀을 먹고 어떤 애는 뭘 안 먹고 이건 좀 편식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그 먹이 지위라는 게 있고 또 일정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공간 지위라는 것도 있겠다. 그래서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합한 걸 이제 생태적 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크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먹이 지위는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이다. 결국 이 먹이 지위가 중첩된다 또는 중복된다 겹친다 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똑같이 송충이를 두고 거미, 진해, 도마뱀, 참새가 먹는 것처럼 서로 영역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맨 뒤에 군집의 맨 뒤에서 이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그 종간 경쟁에 대해서 배울 때 포식과 피식의 관계 또는 경쟁의 관계, 그 경쟁의 관계에 있으려면 꼭 이 생태적 지위가 일정 부분 중복이 되거나 중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되게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먹이지위 있고요. 공간적으로도 서로 서식지가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고 그리고 어떤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 제일 유명한 예시가 이 예시를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유명한 실제 예시를 보면 이렇게 해안가가 있어.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만조 때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밀물 썰물 때 그 물이 빠질 땐 이만큼 빠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하루에 일정 시간은 물에 차였다가 일정 시간은 건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다른 경우에 어떤 종은 여기부터 건조한 데부터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은 여기도 좀 습했으니까 일정 부분 습하니까 그 밑에까지 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겹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경쟁이 일어난다. 이 부분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공간 지위도 겹치는 경우에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먹이 지위도 당연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군집을 파악할 때 이런 생태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군집의 구조에서 군집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종이라고 해서 4가지에 대한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우점종. 우점한다 라는 표현은 가장 많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점종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일정한 지역에서 개체군들이 모여 사는 걸 군집이라고 했는데 그 군집을 대표하는 걸 이제 주로 우점종의 이름을 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 학교 뒤 산에 밤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야. 밤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와 거기 그 군집은 진짜 밤나무가 진짜 많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밤나무가 진짜 많다고만 얘기하지 그 안에 살고 있는 뭐 쐐기풀이나 뭐 다양한 뭐 제비꽃이나 뭐 이런 꽃들은 얘기를 안 해요. 요게 이제 바로 우점종의 개념이에요. 가장 수가 많고 차지하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동물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식물 군집에서 사용되며 그리고 뒤에서 우리 바로 뒤에 나옵니다.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을 우점종이라고 한다. 우점종에 대한 건 우점종은 단순히 그냥 수가 많으면 장땡이에요. 그냥 개체 수가 많으면 돼. 그 다음이 지표종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우점종은 숫자만 많으면 돼. 개체 수만 많으면 된다고 했어. 나머지 지표종, 핵심종, 희귀종은 개체 수가 많고 적음은 희귀종에서 포함이 되니까
많은 건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많으면 무조건 우점종. 지표종은 어떠한 하나의 지표를 보여준다는 종이에요.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생물은 이 환경에서만 살 수 있어. 어떠한 생물은 다른 환경에서만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생물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그쵸. 그 군집의 특성, 환경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위류라는 예시가 있어요. 이 지위류라는 예시 정도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뭐 시험에 나온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지표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 지위류는 여기 써있지만 아황산가스, 아황산 SO4, 이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낮을 때 주로 살 수 있습니다. 높게 되면 못 살아요. 이 아황산가스가 우리 가장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매연입니다. 자동차 매연이 많은 곳에서는 지위류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정괴산이나 증평이나 이런 데는 지위류를 볼 수 있습니다. 지위류가 뭔지 궁금하면 다 지금 원격이니까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긴 게 있어요. 지위류도 뭐 나무에 이제 붙어 자라거나 뭐 돌에 붙어 자라거나 하는데 이끼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끼는 식물 쪽이고요. 지위류는 그래서 막 완전 붙어 있는 고착형의 고착지위가 있고 또 나뭇잎 모양으로 좀 나와 있는 엽상지위가 있고 또 막 손가락 모양처럼 막 뻗어서 좀 나와요. 좀 뻗어 나오는 수상지위가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지위류가 아황산가스 농도를 높을 때 못 자라는 이런 민감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지표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핵심종이에요. 핵심종은 개체 수는 적지만 많아도 되는데 주로 많지 않습니다. 그 핵심종을 얘기할 때는 개체 수가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은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먹이 그물 상태였죠. 우리 다 군집 먹이 그물이야. 이 먹이 그물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최상위 포식자, 상위 포식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달이나 비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달이나 해달이나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최상위 포식자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귀종은 쉽죠? 개체 수가 희귀하면 됩니다. 희귀하면. 멸종위기종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점종이고 뭐고 간에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형구를 이용합니다. 방형구라는 걸 이용해요. 방형구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식물군집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산에 갔어. 어디 산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 큰 산이야. 엄청 넓지. 엄청 넓은 이 영역 또는 이 산에 대해서 어떠한 식물이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알고 싶냐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계속 환경부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그 지역을 조사합니다. 괴산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요런 지역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사람을 막 써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생태학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을 다 부릴 만한 돈도 없고 그래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를 조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해외도 이런 걸 다 하겠죠. 불가능해. 그래서 그러면 그냥 임의로 네모칸을 만들어서 이 네모칸 안을 조사를 하면 임의로 했으니까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방형구를 합니다. 그래서 방형구라는 게 이렇게 네모칸이에요. 네모칸을 해서 실제로는 뭐 10m 곱하기 10m 짜리를 뭐 네모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끈으로.
끈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안을 이제 10칸을 나눕니다. 칸을 이렇게 나눠요. 그럼 바둑판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이걸 딱 선을 딱 만들었을 때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이렇게 식물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에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별 모양, 뭐 세모 모양, 이 동그라미 요 식물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실제로 해볼 거예요. 우리도 방향구를 뭐 산에 가서 쳐본다는 건 아니고 방향구를 가지고 해볼 건데, 사실 산에 가서 쳐보면 제일 좋은데, 근데 산에 가서 쳐봤을 때 그 식물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내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밑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문제는 주로 이제 1m 곱하기 1m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지기 나름이에요. 1m 1m냐, 뭐 10m 10m냐, 100m 100m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5m 전체를 5m 5m로 하는 주어진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제 밀도예요. 밀도와 빈도와 피도인데, 밀도는 우리 처음에 개체군에 대해서 했을 때 밀도에 대한 정의가 맨 처음에 나왔어요. 밀도는 개체군을 조사할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일정한 면적, 여기에서 방형구의 전체 면적이죠. 조사한 전체 면적, 방형구의 면적분의 방형구에서 얼마나 그 개체가 출현했는지 개체 수를 세면 됩니다. 간단하죠. 전체 면적분의 개체 수, 이렇게 해서 밀도를 구할 수 있다. 이따 한번 구해보면 감이 올 겁니다. 빈도는 얼마나 그 종이 빈번하게 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출현에 대한 빈도예요. 출현에 대한 빈도이기 때문에 개체 수가 아닙니다. 개체 수가 아니고 총 출현한 방형구 수가 됩니다. 조사한 전체 방형구 수분의 출현한 방형구 수, 그거에 이제 빈도니까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퍼센트로. 그러면 우리가 10 곱하기 10 또는 1 곱하기 1로 해서 10칸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10칸으로 나눴기 때문에 총 방형구 수는 100. 그리고 그 어떤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를 세서 10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그리고 숫자 세는 거, 곱하기, 가끔 나누기,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피도는요, 피도는 이게 뭐 피폭된다, 뭐 피복이 뭐 벗겨졌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피자가 뭔가 면적을 뜻해요. 표피라고 하잖아요, 우리 표피. 식물 표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피가 면적 같은 걸 얘기해, 겉에. 그래서 특정 종이 그 방형구를 쳤을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정확하게 어떤 식물이 어떤 면적을 차지한다라는 걸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표처럼 이렇게 피도 계급을 사용해서 피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방형구를 덮고 있는 면적이 이렇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이 피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도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피도 계급을 주던지 또는 피도를 이제 아예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오른쪽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가 나와요. 상대 빈도는 말 그대로 빈도인데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그러면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를 다 구한 다음에 그 밀도를 다 더해요. 그 더한 밀도분의 해당 종의 밀도. 그리고 여기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모두 단위가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퍼센트.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감이 안 오는 게 맞아요.
그 밑에 가서 해보면 돼. 빈도도 똑같아요. 상대 빈도도 우리가 빈도를 다 구해놓은 다음에 그 빈도를 전체 다 더하고 상대적인 빈도니까 전체분의 뭐, 전체분의 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구한 다음에 이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다 더하면 다 더한 값을 우리가 중요치라고 해요. 중요치. 중요치는 사실 이 퍼센트라는 단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100이 넘어갈 거잖아. 100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 100 하면은 100 그럴 리 없지만 300까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중요치가 있습니다. 중요치가 우리 방금 위에서 봤었어요. 우점종 할 때 중요치가 가장 높은 중요치라는 건 결국 숫자예요. 숫자. 그 숫자가 제일 큰 애를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야. 우점종. 그래서 우리가 중요치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피도를 무시하는 경우 또는 피도를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도를 고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피도가 안 주어지면 그냥 피도 없이 풀면 돼요. 그래서 중요치는 이렇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더하면 중요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상대 피도 구하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상대 피도까지 하면은 좋겠지만 힘드니까 그냥 없어도 중요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의 합이 제일 큰 것을 우점종이라고 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이 예시를 보고 밑에 보면 이제 이 빨간색 다이아몬드 요게 질경이래. 질경이가 지금 두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있네. 그러니까 개체수는 이 두 개다. 밀도는 개체수 퍼 제곱미터. 지금 전체 면적 1제곱미터니까 그래서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빈도 구하는 거예요. 빈도.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가 있어요. 그럼 요게 하나, 둘, 3, 10칸이네요. 그럼 총 100칸이다. 100칸. 100칸 중에 질경이는 지금 2칸에서 나왔어요. 2칸. 곱하기 100. 그래서 2%가 됩니다. 이렇게. 피도는 지금 준 거예요. 이거는. 이건 그냥 보지 마. 보지 마세요. 피도는 그냥 준 거니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상대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상대 밀도는 전체 밀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체 밀도를 다 구해야 알 수 있습니다. 민들레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네요. 10개. 토끼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있네요. 8개. 그러면 이걸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하면 20. 그러면 질경이의 상대 밀도는 20분의 2 곱하기 100 해서 10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빈도도 구해볼게요. 민들레 빈도 이렇게 두 개가 한 칸에 나왔어요. 그러면 빈도는 1이다. 1. 빈도는 우리 위에 보면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야. 특정 종이 출현한 개체수가 아니고 방형구 수예요. 한 칸에 100개체가 나타났어도 빈도에서는 1인 거야. 1. 한 칸 안에 나타났으면 1이다. 1.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빈도가 6%였고, 그리고 토끼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빈도는 8%. 그러면, 더하면 16이네요. 그럼 상대 빈도는, 질경의 상대 빈도는 16분의 2 곱하기 100. 그러면 이렇게 8. 그래서 12.5%가 나왔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는 뭐 우리 다 당연히 이 수업을 듣고 있을 테니까 요거는 시험에 무조건 냈습니다. 이미 냈어요. 객관식에서 냈습니다. 이건 이미 냈어. 이걸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로 또 우리 수행평가 할 거예요. 그 온라인 끝나고 이제 등교하게 되면 또 수행평가도 할 거예요. 이걸 못하면 안 됩니다. 꼭 이해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집의 종류,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다. 군집의 종류를 육상군집과 수생군집, 땅, 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육상군집 중에 우리 땅에 있는 거, 지각에 있는 거, 지각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모르겠어요. 그럼 보면 여기 보면 나무가 우거진, 이게 삼림이 맞는 거야. 오타가 아니야. 산림이 아니야. 산림이 아니고 삼림이에요. 이건 나무만 얘기하는 거야. 나무. 그래서 나무가 많은 육상군집이야. 이 육상군집으로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자라기에 온도가 딱이다. 그래야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겠다. 왜냐면 나무들은 크게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예시로는 열대우림, 상록화렵수림, 낙엽화렵수림, 침엽수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록이라는 건 우리 사철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철. 그냥 그 침엽수림은 그 몽골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생태 파트는 옛날에 정글의 법칙 같은 걸 많이 봤던가 아니면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평소에 본 적이 있으면 좀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침엽수림은 우리가 침엽수라고 하는 거 정말 소나무 같은 이런 걸 침엽수라고 해요. 그래서 사철나무랑 좀 다릅니다. 편백나무 같은 거야. 사철나무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낙엽을 온전히 만드는 걸 이제 낙엽 화렵수림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죠. 열대우림은 말 안 해도 아니 정글. 그리고 초원이 있습니다. 초원도 열대초원과 온대초원을 나눠요. 요 온대초원을 우리가 사바나라고 그래요. 사바나 들어본 사람 없나? 사바나. 열대초원은 지금 열대우림과 초원의 차이가 뭐냐면 초원은 나무가 있으면 안 돼요. 목본 그 나무라고 부르는 우리가 목본 재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삼림은 초본 당연히 있지. 초본도 있지만 목본이 주로 이제 우정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막은 말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사막을 조금 이제 아직까지 초등학생 수준이면 그냥 더우면 사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막도 열대 사막이 있고 온대 사막이 있고 툰드라가 있습니다. 툰드라도 약간 사막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매우 적거나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곳에 형성된다.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곳이 우리 정글 법칙 같은 데 보면 나왔었는데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온대 사막 같은 경우에 막 영하의 온도까지 떨어집니다. 영하 2도, 영하 한 5도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낮에는 또 40도까지 올라가요. 식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기후라서 식물이 없었던 것보다는 그런 기후, 그런 햇빛의 일조량과 뭔가 지구상의 위도 그런 게 포함됐겠지만 사막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편하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더 재밌습니다, 사실. 수생군집은 바닷물과 바닷물 아닌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해수와 담수로 나눌 수 있다. 담수의 종류에는 하천, 호수, 강 이런 거. 그리고 해수는 바다. 끝.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을 수 있고 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층상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삼림과 같이 많은 식물 개체군을 구성된 이 나무가 빽빽하고 풀이 많고 이런 곳에서는 높이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층을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2번에 보면 구분을 해본 겁니다. 높이에 따라서 빛의 세기와 빛의 양, 빛을 받을 수 있는 양 또는 온도가 달라진다.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랄 수 있는 식물도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식물의 종류를 높이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제일 큰 나무를 우리가 교목이라고 해요. 교목.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나무를 관목이라고 합니다. 요 관목은 볼관자예요. 그래서 여기 학원에 보면 높이가 2m 이내야. 높이가 2m 이내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 눈높이 정도의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관자를 써서 관목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실 공부할 때 교목과 관목 요 높이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거든. 근데 볼관자다. 우리 사람은 2m 이상 큰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 2m 정도면 다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관목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를 시험이랑 뭐 공부랑 상관없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소나무는 지금 2m야. 그래서 관목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다 큰 다음에 해야 돼. 다 큰 다음에. 다 큰다. 크고 있는 나무한테 그러면 안 되지. 크고 있는 나무가 아니고 다 컸을 때 이제 2m 이내인지 2m를 넘는지 요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정도를 관목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큰 나무를 이제 교목이라고 하는데 2m보다 큰 나무는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관목과 교목 사이에 이 아래 아자를 써서 아교목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목층, 교목도 아니고 관목도 아닌 요 사이값, 요걸 이제 아교목층, 그 다음에 관목층, 관목층 밑에 이제 나무의 시작이 관목층인 거고 그 밑에는 이제 풀떼기예요. 풀떼기, 초본층이다. 그래서 줄기가 목지를 이루지 않고 우리가 갈색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무의 숲이 요 나무라고 하는 이 딱딱한 그 부분 줄기 나무 줄기에 딱딱한 그 리그닌으로 된 그게 아예 없어야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나무에 나무. 그래서 관목인지 교목인지 둘 중에 하나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 풀떼기.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줄기가 목질을 이루지 않고 지상부가 1년 또는 2년 만에 고사하는 식물에 의한 광합성층이다. 그래서 초본 같은 경우에는 1년생 아니면 2년생 밖에 없어요. 다년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대부분 1년생과 2년생이 많습니다. 다년생도 있긴 있어요. 초본 중에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 나무가 의미하는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다년생은 초본은 없습니다. 그냥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걸 다년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선택층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지표층, 지표면에 있다. 지표면에 거의 붙어 자란다. 그래서 이끼, 제일 유명한 이끼. 이끼는 높이 못 자라죠. 그래서 이끼가 있고 그리고 땅 속에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지중층이라고 하는데 이 지중층에는 식물은 살지 못하겠죠. 땅 속이니까. 뿌리 말고 식물 전체가 땅 속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빛의 세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왼쪽에 보면 아래로 갈수록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목층은 키가 크기 때문에 빛을 세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강한 빛에 적응한 잎의 형태를 가진 식물이 잘 자랄 수밖에 없고 초본층을 할수록 이제 약한 빛이어도 왜? 위에서 다 가리니까 위에서 교목, 관목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초본층은 주로 이제 빛이 약해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적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교목층에서 이산화탄소 양이 감소하고 산소의 양이 증가하는 이유는 교목층은 햇빛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그럼 우리 앞에서 이거 했었잖아. 음지식물, 양지식물. 요거 양지식물이 빛이 셀 때는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다.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당연히 산소가 더 많고 이산화탄소는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초본층은 반대죠. 초본층에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산소 양이 감소하는 이유는 당연히 광합성 양도 교목층보다는 적고, 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중층이나 지표층에 사는 곤충 또는 미생물, 다른 이제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같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상구조 나누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는 내용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군집의 생태 분포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봤던 이 수직 분포, 수직적으로 이제 층상구조를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산을 보면 이렇게 고도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다른 식물이 살 수 있다. 그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건 기온이 달라지죠.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지대로 갈수록 나무들이 이제 고위도에 자라는 고위도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1900까지만 가도 사실 관목대 이게 잘 안 되는데, 군자선이 이 정도 된다면, 1000 정도 된다면, 그러면 낙엽, 화렵 수림밖에 안 되죠. 침엽 수림도 안 된다. 수평 분포는 이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위도. 그래서 저위도와 고위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저위도하고 고위도. 여기가 아니네. 고위도로 갈수록 그리고 습한 것과 건조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기온이 낮아지니까 툰드라, 침엽수림, 낙엽수림, 열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열대라고 하더라도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우림이냐 초원이냐 사막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편하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툰드라, 열대 요 각각의 우리 아까 봤던 거 있잖아. 여기 군집의 종류에서 봤던 것 중에 삼림, 초원, 사막 요것들에 각각 나오는 뭐 열대 우림이나 툰드라나 침엽수림이나 사막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사막은 온도의 범위가 크고 또 강수량이 적고 건조하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할 활동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보고 있는 파일 그 카페에 올렸습니다. 카페에 올렸으니까 잘 봐서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40분이거든. 천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진도 빨리 빼기로 했으니까 우리 원격 때. 이제 군집의 천이야, 천이. 천이. 요 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하나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던지 뭐 어떤 식물은 없었어. 이 풀떼기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어떠한 지역의 얘의 변천사 같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오래 지났을 때 요 얘네의 식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천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화된 환경 요인에 따라서 생물 군집의 종 구성이나 특성이 서서히 달라지는 현상이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동물은 알 수 없다. 식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식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이론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천이의 특징, 천이는 개척자의 유입부터 극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처음에 천이를 시작하는 식물을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단어 잘 만들었지?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개척자가 지휘류예요. 아까 지표종이었던 그 지휘류입니다. 요 지휘류.
그리고 습성천이에서는 뭐 이끼, 2차 천이에서는 초본이다. 그래서 개척자가 천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극상은 무조건이야. 극상은 클라이막스예요, 영어로. 완전 고조되었다는 거야. 끝이다, 끝. 끝. 요 끝이야. 요 끝은 음수림입니다. 음수림. 무조건 음수림이 극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이 토양의 형성 자체가 천이의 속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편하게 보시면 되고, 천이의 종류에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습니다. 요게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다는 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다는 얘기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차이점이 이 내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다. 모의고사에서는 요 차이 가지고 이제 순서 맞추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1차 천이부터 보자. 1차 천이를 보면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용암대지처럼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생명체가 살지 않는 요 척박한 땅, 아주 척박한 땅에서 토양 발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흙도 없는 거예요. 용암대지니까 그냥 땅이야, 땅. 흙도 거의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걸 1차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꼭 외워야 되는 요 부분이 건성천이에요. 1차 천이의 이 건성천이. 용암대지나 빙태석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천이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자인 지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지류가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면 얘가 조류하고 새 말고 조류하고 균류가 같이 이제 공생해서 뭉쳐져서 사는 애예요. 그래서 균류 분해자잖아. 그래서 뭔가 분해하면서 흙을 좀 만들어줍니다. 바위를 가지고 흙을 좀 만들어줘요. 그럼 흙을 좀 만들어주면 흙이 생겼으니까 얕게 흙이 생겨요. 얕은 흙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얕게 흙이 생겨.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식물 바람에 따라 흘려오던 동물이 갖고 오던 해서 씨앗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잡초가 필 수 있습니다. 그게 초원이에요. 근데 땅이 지금 조금만 형성됐으니까 뿌리를 깊게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풀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 형성되면 빛을 좋아하고 생장이 빠른 초본류가 유입된다. 초본류가. 그럼 초본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초본류가 이제 뿌리를 가지고 하면서 토양을 더 잘 갈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초원보다 좀 큰 관목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양층이 더 두꺼워진다. 뿌리가 이제 파고들면서 더 이제 용암 바위를 더 흙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는 교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목이 들어오는데 교목을 이렇게 양수림과 음수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로 나누는 거야. 처음에 양수림이 먼저 들어와요. 왜? 양수림이나 음수림이나 둘 다 씨앗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양수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지금 지금 초본이 이렇게 있고 관목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러면 새로운 씨앗이 발화되기 위해서 햇빛을 받을 때 햇빛 받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빛의 세기가 굉장히 센 상태야. 그럼 빛이 충분할 때는 음지식물보다 양지식물이 훨씬 광합성이 많다. 광합성이 많다는 얘기는 훨씬 잘 자란다는 거야. 지금 잘 자라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수림이 먼저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더라도 음수림은 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소나무나 전나무 등 빛이 강한 곳에서 빠르게 자라는 양수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게 보면 관목림이 들어오면 초원은 풀떼기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왜? 관목이 빛에 가리니까. 그럼 양수림이 들어왔어요. 양수림이 경쟁을 통해서 커지면 그 다음에 이미 살고 있는 관목들은
이미 살고 있는 관목들은 죽을 때까지 살지. 근데 새로운 관목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야. 왜? 위에서 교목인 양지식물이 빛을 가리니까 새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수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수림이 들어오는데 양수림과 함께 약한 빛에도 잘 자라는 음수림의 예시,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 있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방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을 때 양수림이 이렇게 있어. 양수림이 이렇게 있으면 음지식물이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음지식물이 왜 들어올 수 있냐면 음지에서도 더 이렇게 빛을 얘가 가리더라도 양지식물, 양수림이 빛을 가리더라도 약간의 약한 빛에서도 음수림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크겠죠. 나무를 이렇게 그리다니 같은 깔 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음수림은 당연히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빛이 약해도 되니까. 근데 새로운 양수림은 자랄 수가 없어요. 빛이 강해야만 자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양수림은 더 이상 새로운 소나무는 크지 않는 거야. 어린 소나무가 크지 못해. 근데 신갈나무, 떡갈나무 이런 애들은 계속 뭐 씨앗을 퍼뜨려가지고 계속 조그만 애가 싹이 터가지고 커. 그래서 딱 요 상태가 호남림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요 빨간 색깔인 양수림, 기존에 있던 양수림도 결국 번개를 맞던 뭐 하던 결국 서서히 죽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곳에서는 음수림만 남아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 상태를 극상이라고 합니다. 극상. 그래서 요거를 그냥 외울 수 있으면 그냥 외우면 돼. 그냥 외우면 되는데 나도 이걸 또 안 외웠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 개척자가 지휘류라는 거 이거 하나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개척자가 지휘류다. 건성천일 때, 1차 천일 때. 그리고 이제 초원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큰 관목이 들어오고, 그리고 빛이 강한 데서 자랄 수 있고 높이 자라는 양수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호남림, 그 다음에 이제 음지식물들만 클 수 있기 때문에 음수림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습성천이는 연못이나 호수가 이렇게 메꿔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땅, 여기 보면은 건성천이는 맨땅 지휘류, 그래서 초원 이렇게 되잖아. 근데 개척자가 지휘류였어요. 건성천이는. 근데 습성천이에서는 이 호수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제 관여하지 않으면 뭐 바깥에 이제 돌을 쌓는다거나 이런 걸 안 하면 이렇게 결국 이렇게 빗물이든 뭐든 이렇게 쓸려 내려가지고 채워져요. 채워지면 이게 이제 습지야. 습지도 결국 더 채워지면 이제 물기가 없어져요. 그럼 그냥 흙으로 되는 거야. 덮이는 거야. 그때는 당연히 토양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초본류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습성천이의 개척자를 초본류라고 하는 거예요. 초본. 위에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습성천에서는 이끼류, 초본 애들이 시작합니다. 2차 천이는 1차 천이하고 다르게 토양과 2차 천이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화재, 홍수, 벌목, 산사태 이런 것처럼 생물 군집이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식물이 싹 다 죽은 거야. 식물은 죽었지만 땅은 죽지 않았어. 기존에 남아있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천이하고 2차 천이하고의 차이점은 1차 천이는 아무것도 없다. 흙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다. 2차 천이는 흙은 있는 상황에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천이는 개척자가 지휘류가 되고 2차 천이는 초본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50분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준비해